네, 백석고등학교 세계사 두 번째 디딤 영상이고요. 오늘 교과서는 20페이지부터 21, 22페이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 구석기와 신석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우리가 이 두 시기를 합쳐서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해서 선사시대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선사시대를 지나 역사시대로 진입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이때 당시는 여기 보면 석기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금속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시기로 넘어옵니다. 청동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 시기를 청동기 시대 혹은 청동기 시기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의 발생, 문명이 발생된 시기라고 부릅니다. 일단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를 봤을 때 일단 처음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어디 근처에서 큰 강 유역 근처에서 문명이 탄생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스쳐 지나가면서 지도를 잠깐 보면 이 위도상으로 높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기후가 따뜻한 지역이면서 큰 강이 있는 주변 지역에서 문명이라는 것이 발생했더라. 문명이 뭔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청동기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자가 사용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가가 출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잠깐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도시가 성립했다고 나왔는데, 이 도시의 성립은 일단 작은 규모의 어떤 공동체, 부족 사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라고 부르기 전 이전의 어떤 사회적인 조직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요건 이렇게 지어놓고요. 그렇다면 문명이라는 게 뭔가 우리 이게 거의 구석기 신석기 급으로 많이 듣고 제일 열심히 공부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문명이라는 건 한자도 되게 쉬워요, 얘들아. 그럴 문자에 이거는 밝을 명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 문자에 눈을 뜬 거야. 문자에 밝아진 거야. 무엇의 사용을 의미해? 한마디로 문자가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까 또 뭐라고도 불렀다고? 역사시대라고도 그래서 이 시기를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은 문자를 사용한 시기를 우리가 문명의 시작이라고 불러.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시작됐다고 불러. 그러면 문명이 탄생한 지역에서는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된 그 지역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일단 천천히 봅시다. 신석기 혁명에서 시작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기원전 3000년 전후에는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이집트, 인도, 중국의 첫 번째 어디에서 큰 강 유역에서 문명이라는 것이 탄생하였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도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뭐 기후가 따뜻하고 수량이 풍부해서 농경에 적합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지. 농경에 적합한 지역이야. 강이 있잖아. 강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해결돼? 인간이 마실 물과 농업으로 사용할 농업 용수들이 해결이 되지. 그래서 가까이에 물이 있어서 농사를 짓기에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적당히만 강이 어떻게 해주면? 강이 범람해주면 강바닥에 있는 어떤 영양분이 많은 토양이 강 밖으로 이렇게 토해내듯이 배출돼서 범람이 되면 이게 어떻게 돼? 토양이 그 주변에 쌓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또 뭐라고 해? 토지가 비옥하다고 하지. 그래서 범람하면서 그 주변의 토지는 굉장히 비옥해져. 농사짓기에 좋아져. 그 다음에 범람하는 것에 또 다른 어떤 강의 범람이 문명의 형성에 가져온, 혹은 도시의 형성, 국가의 형성에 가져온 또 다른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범람하는 것으로 인해서 큰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 할 필요가 있어? 치수를 할 필요가 있어. 치수는 무엇을 다스리는 거야?
물을 다스릴 필요가 있지. 강이 적당히만 범람해주면 좋은데 강물이 적당한 시기에 적당히 비가 와서 적당히만 넘쳐주면 좋은데 이거는 사람의 주거까지 위협할 정도로 넘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한 물을 다스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지.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문명에서 이 치수 사업으로 혹은 여기 아래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교과서에 관계농업이라고 해. 물을 끌어와가지고 하는 그 농업. 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이 물을 잘 다스리려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것을 이 주변을 뭐 하기 시작하고 공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면에서 공사를 하려면 인부들을 뭐 해야 돼? 사람들을 동원해야 해. 끌어와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이 필요해? 체계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이가 우리가 말하는 국가의 형태가 되고 체계가 생기면서 국가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시기에 무엇과 무엇이 생겼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큰강 유역은 이러한 문명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농경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금방 했고 사람들이 물과 땅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치수한다. 하면서 이제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했고 당연히 뭐 물자를 교류하며 그 큰 강 유역 주변은 부유해졌다. 이들은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이로써 도시라는 것들이 성벽을 기준으로 도시 단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도를 쭉 보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 또 한 말이 그대로 나와. 청동기가 사용되고 관계농업,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그런 것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관계농업의 대표적인 게 바로 쌀농사죠. 벼농사. 생산량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했다. 청동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무엇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수레배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뭐 교육이 증진했다. 문자의 발명으로 인하여 이제 역사 시대로 진입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문명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성립했대. 개인이 어떤 자기의 소유의 생산물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야. 문명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의 성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뭐겠니? 관계농업 혹은 농업의 대규모화로 인한 생산의 증대가 바로 문명 발생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에 큰 영향을 줬겠지. 그러면서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를 적게 갖는 사실상 빈부격차 여기 보면 부와 권력에 따르지.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무엇까지 등장하게 된다. 계급이 발생하게 된다. 계급이 발생하게 되면서 국가가 출현했다. 아까 우리가 말한 무엇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야? 지배층, 피지배층이 등장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여기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 시기에 국가라는 것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다스릴 때 누구의 힘을 빌려서 다스리냐면 신의 힘을 빌려서 다스려. 나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야. 신이 나보고 너희를 통치하라고 했어. 혹은 이집트에서는 신이 나보고 통치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나 왕도 신이야.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말은 그 말이야. 왕은 최고 제사장이자 거기에 신권 정치를 펼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과 전쟁을 하는 사람. 여기 전쟁 나오지. 제사장과 전쟁을 하는 사람은 지배층이 되고 농민과 노예는 피지배층이 되었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 역량 계리기를 보면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의 지도에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확인하고 그 지역에서 문명이 탄생한 까닭을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되지. 국가의 성립 과정도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돼. 아마도 오늘의 포인트는 얘들아 어디겠니? 여기에 나온 여기가 아마 이 밑에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치수를 위한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사람들을 모집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러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모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체계가 있고 이 구조가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 당연히 무엇이 필요하게 돼? 무엇 또한 문자도 필요하게 되지. 그래서 그 첫 번째 문명의 자세한 내용을 볼 거야.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내용 3번 청동기 4번 문자 그리고 국가가 출현했다는 내용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뭐 볼 거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자세한 내용을 볼 거야. 이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각각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을 보고 어떤 게 이집트 문명이고 어떤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그곳에 나오는 이러한 유물들, 지구라트라든지 아니면 뭐 사자에서 아니면 파라오와 같은 그런 용어들이나 유적들을 보고 두 문명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이 뭔지를 했잖아. 그러면 이러한 아까 앞에서 봤던 5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진 사회가 혹은 국가가 그 비슷한 시기에 혹은 어떤 시기에 시작해서 그 뒤 이은 시기에 전 세계에서 좀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더라. 그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라는 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이 강 유역 사이의 이 지역이야.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두 강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메소포타미아거든. 얘들아, 강이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농사 짓기가 좋고 편리한데 두 강에, 그리고 그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은 얼마나 토지가 비옥하고 농사 짓기가 좋겠어. 이 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길이가 무려 1800km에 이르는, 약 1800km 조금 넘더라고. 에 이르는 그 두 강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당시 이제 주변 지역보다는 훨씬 더 여기가 약간 잘 사는 곳,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참 한번 대략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는 토지가 비옥해. 왜 토지가 비옥한지 선생님 금방 얘기했지? 농업 생산량이 높아. 그리고 주변에 걸거치는 게 없어. 사막도 크게 없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얘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도 없어. 굉장히 지형이 개방적이야. 그래서 주변 국가의 교역은 당연히 활발하죠. 여기에 기원전 3500년경에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인종이 혹은 민족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메르인이라는 민족이, 이 지역이 이제 도시국가라는, 국가는 국가인데 규모가 좀 작아. 그래서 우리가 도시국가라고 불러. 도시국가를 세워서 문명을 일으켰다. 그런 수메르인은 잦은 이민족의 침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어디서? 지형이 어때서? 개방적이어서. 잦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아카드인이라는 민족에게 정복을 당했다. 이 아카드인도 얼마 후에 아무르인이 등장하여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아카드인도 아무르인들에게 밀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게 나오고, 바빌로니아 왕국에서의 핵심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그러니까 수많은 도시국가가 산재해 있던, 그러니까 수많은 도시국가가 이 강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펼쳐져서 있었던, 여기를 이렇게 펼쳐져서 있었던 이 지역을 하나로 통일한 게 바로 누구라고?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지. 그래서 함무라비 왕은 이 지역을 통일했고, 그리고 그 유명한 법전을 편찬했다는 거. 이 아래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수메르인들이 크게 다스렸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화적 특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권 정치야. 얘들아,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았잖아? 그러면 하늘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신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하늘이 어떻게 생겼고 저기에 저런 것들이 왜 떠 있는지를 나만 알아야 돼. 왕만 알아야 되고 지배층만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고려나 조선시대 혹은 고구려에서도 왕이 자기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하늘에 별이 어떻게 떠 있는지 그려놓은 천문도 있지. 천문도를 그려놓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왕권을 강화하고 싶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메르인의 국가에서는 왕이 최고 제사장이가 전사고 신권 정치를 펼쳤다. 수메르인은 태음력과 60진법을 사용했다. 날짜를 셀 때 태음력은 얘들아 무엇을 기준으로? 달을 기준으로. 그리고 60진법은 단순히 그냥 시계 생각하면 돼. 아, 수메르인들은 숫자를 시계에 우리가 숫자 있는 것처럼 1부터 60까지 있잖아. 그걸로 셌구나. 사용하고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을 남겼다. 쐐기라는 건 요렇게 생긴, 왜 쐐기를 박다라는 표현 쓰지? 요렇게 생긴
두 판과 판을 연결해주는 어떤 이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게 이 쐐기야. 요렇게 생긴. 그래서 이거를 점토판에 요렇게 비슷하게 모양이 된 여기 나오죠. 이 약간 느낌 오지? 약간 지금 요거랑 느낌 오죠? 그래서 기록을 남겼다. 또한 도시마다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세워서 수호신을 섬겼대. 그리고 수메르인은 4후 세기보다는 지금 이 세상의 행복을 기원하는 현세적 성격이 강해. 아까 이건 또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아까 여기 뭐 나왔니? 위에 지형이 개방적이어서 주변 지역과 교역이 활발했어. 지형이 개방적이라는 특징은 주변 지역과의 교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잦은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다. 이 잦은 이민족의 침입은 이게 뭔가 내가 죽고 나서의 삶보다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전쟁 좀 그만 났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지배층이 바뀌고 멸망하고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 번잡스러운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건 얘네들은 죽어서 말고 일단 지금 너무 바빠 죽겠는, 지금 너무 이렇게 여유가 없는 이 현세에서의 삶을 좀 잘 살고 싶다는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현세적 성격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신 저신한테 빌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든지 이제 우리를 평안하게만 해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든 빌고 싶어. 다신교를 믿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운행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 또한 발달시켰다. 그래서 수메르인의 문명은 아카디인과 아모르인에게 계승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반을 이루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누구야? 여기 나오는 수메르인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구라트가 여기 나와. 원래 이 위에가 조금 더 구조물이 있는데 날아갔어. 그리고 이제 사진을 봐서 그렇지만 이 규모는 굉장히 커요. 신전이야. 신전. 신을 모시는 곳. 지금 종교기관이지. 종교기구. 지금으로 따지면 성당이나 뭐 절이나 교회 같은 곳이지. 그리고 여기 아래 나오는 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남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한 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고,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는 대목이 뭐야? 귀족이 자유민의 눈이나 다리를 상하게 하면 그 말을 바쳐야 한다. 부실하게 지은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으면 건축가를 사형시킨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뭐 손을 자른다. 하는 대부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 여기에서 이 말이 어려우면 뭐만도 기억해도 되냐면 보복법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집에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동형보복법이라고도 해. 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동해보복법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너네가 읽으면서 좀 이상했을 거야.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인 줄 알았는데 귀족이 자유민, 이 자유민은 일반 평민. 귀족이 일반 평민의 눈이나 다리를 상하게 하면 뭐야, 돈만 주고 끝이야? 라는 어떤 그 시대에 계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기르기 두 문제도 좀 풀어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야? 이집트 문명. 앞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문명의 특징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은 더 쉬워.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로로 길게 흐르는 이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죠.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범람하여 땅이 비옥하다는 얘기 처음에 했고, 여러 도시국가가 성립했다는 얘기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나일강의 대규모 관계사업, 물을 다스리는, 물을 끌어오는, 물을 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동체가 필요해서 기원전 3000년에 여러 도시국가를 통합한 왕국이 출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집트는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바다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주변에 사막이 있는 굉장히 폐쇄적인 지형이다. 무엇과 대비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대비돼 이민족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어. 얘네들은 이민족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아서 밑으로 내려와 보면 대부분 현재의 삶은 괜찮아. 나는 뭐 그럭저럭 살만한데, 근데 내 걱정은 뭐야? 나 이렇게 현재에선 잘 살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떡하지? 죽어서는 내가 괜찮으려나? 막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재의 삶에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 그리고 영혼 불멸, 사후 세계를 믿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뭘 하는 거야? 현세적인 성격보다는 이 폐쇄적인 지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서 어떠한 성격이 강하다? 얘네들의 문화에서는 내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내세적이라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세계 말고 이게 오다 레자거든. 그래서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이에 이제 고왕국, 신왕국, 중왕국이라는 것을 거치며 오랫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했다. 왜? 폐쇄적 지형, 외부의 침략이 거의 없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의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영역과 문화유산들 해가지고 이제 요러한 것들이 나오고, 이집트에서는 아까의 쐐기 문자와 비교하여 여기는 상형 문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로제타 석에 대한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가 아주 오랫동안 해독되지 않고 있다가 이게 발견되고 나서 이제 그 많은 연구로 인해서 뭐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와 그 다음에 스핑크스와 같은 내세적 성격을 가진 대규모 건축물이 건축 가능했던 건 무슨 뜻이야? 사람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배자가 있었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집트에서 왕은 태양실 라의 아들로 간주되고 파라오라고 불렸대. 파라오는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아까 무엇과 일맥상통하는 거야. 사실 이거는 아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야기한 신권 정치와 비슷한데 얘네가 좀 한 단계 더 위야. 아까 얘기했잖아. 메소포타미아는 야, 나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야. 신이 나보고 너희를 통치하라고 했어. 라고 했다면 이집트는 나는 신이 선택했는데 나도 신이야. 왕 이꼴 왕은 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신권 정치를 펼쳤고, 제사장과 관리는 파라오 왕으로부터 토지를 받아 지배층이 되었다. 농민은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대규모 토목 사업에 동원되었다. 이집트도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신을 섬겼고 영혼 불멸 사후 세계를 믿어 시신을 미라로 처리하고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인 사자의 설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나일강 주변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 상형 문자로 기록을 남겼고, 나일강의 정확한 범람 시기를 알고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태양력, 날짜를 셀 때는 아까는 메소포타미아는 달이었지, 지금은 뭐야? 해를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십진법을 사용하였다. 이거는 1부터 10까지 세는 거 우리 지금 쓰는 숫자 세는 방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뭐 강이 범람하면 농지로 구획해놓은 땅의 구획이 다 없어지잖아. 경계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 땅을 구획하는 과정에서 재고, 따지고 하면서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전했대. 그 비슷한 내용이 또 얘들아 어디서 나와? 여기에서 나오지. 고대 이집트에서 발달한 수학, 왜 나일강의 범람이 큰 영향을 끼쳤다 해서 여기의 내용을 한번 쭉 그냥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얘들아, 사실 선생님이 영상을 15분 내로 끝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렵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15분 내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20분 동안 듣느라 고생했어요.